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의료진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올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효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수도권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를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첫 접종 대상으로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환자 치료에 종사하는 약 4만 9천 명이 우선 접종을 받게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등 약 78만 명과 상급 종합병원 등의 보건의료인, 119 구급대와 역학조사관 같은 코로나19 1차 대응 요원 등 약 44만 명도 1분기 접종 대상입니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약 850만 명과 노인, 장애인 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의원과 치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약사 등에 대한 접종도 이루어집니다. 하반기에는 모든 국민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됩니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3분기까지 전 국민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임산부와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은 접종 대상에서 우선 제외되지만 향후 추가적인 임상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차례로 공급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종 시 백신을 선택할 수는 없도록 했습니다. 또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할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코로나19 백신 수송 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 지원본부는 박주경 육군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군인과 공무원, 소방, 경찰 인력 41명이 소속돼 있습니다. 지원본부의 역할은 정부와 업무 계약을 맺은 민간 백신 유통업체가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현장에서 관제하고 총감독하는 것이라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70개국으로 퍼졌다고 WHO가 밝혔습니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 논란이 일면서 유럽의약품청이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영국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70개 국가로 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10나라 많아진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발견된 변이도 한 주 전보다 8개국 늘어난 31개 나라로 확산했습니다. 아울러 브라질에서 보고된 변이는 8개 나라에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영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중증도를 높인다는 일부 증거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공유했다면서 이러한 발견을 확증하기 위해선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독일 슈피겔지는 유럽의약품청 EMA가 현지 시간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면서 65세 이하에만 접종을 권고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머쿡 유럽의약품청장은 특정 연령대에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도록 승인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현재까지 극소수를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독일 언론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예방 효과가 8%에 그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해당 보도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영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 등에서 긴급 제한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이 교육부가 올해 개학은 연기 없이 3월에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 이하일 경우 유아나 초등 저학년은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수능도 일정대로 치를 예정입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에는 개학이 미뤄지고 학사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올해 개학은 연기하지 않고 3월부터 학사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등교 수업 기준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수업 일수도 법정 수업 일수를 최대한 준수해 유치원은 180일,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190일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수능 역시 예정대로 11월 18일에 치러집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 원칙이 유지됩니다. 이를 위해 등교 수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원칙을 준수해 진행하되 거리두기 2단계 이하일 경우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은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두기 2단계 이하에서 해당 학년은 사실상 매일 등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특수학교나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방역과 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엔 기간제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 밀집도를 낮출 방침입니다. 쌍방향 수업 확대를 위해 모든 학교 일반 교실 등 25만여 곳에 기가급 무선망이 구축되고 스마트 기기도 무상 대여됩니다. 동영상 수행 평가가 가능한 과목은 초중고 모든 교과목으로 확대됩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생과 매일 밀접 접촉 생활을 하는 교직원도 이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999년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1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임명선 씨 등 누명 피해자 3명과 그 가족 등 16명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임시 청구한 약 19억 2천만 원 가운데 15억여 원을 지급하고 수사검사였던 최모 씨가 공동해 이 가운데 3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지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 슈퍼에 침입해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진범으로 몰려 옥살이를 했는데 지난 2016년 재심 결과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뒤늦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대표가 써준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고 봤습니다. 이재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그동안 재판에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실제 인턴 활동을 했고 사실대로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달 동안 단 몇 차례 사무실에 들러 일했을 뿐 확인서에 써 있는 대로 매주 16시간씩 인턴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어 허위 확인서가 대학원 입시에 쓰일 거란 점을 최 대표도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 대표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판결 직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이 폭행 장면 영상을 보고도 이를 무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택시기사를 대면 조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만나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폭행 정황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에서 택시기사는 담당 수사관이 폭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걸로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부터 시작한 눈발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면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그친 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한파가 찾아와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역.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눈이 쏟아졌습니다. 오가는 차량과 버스 정류장에도 하얗게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눈구름대는 빠른 속도로 남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눈이 집중되면서 교차로를 오가는 차량들이 한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눈구름대가 한반도로 밀려오면서 오전부터 경기 북부와 인천을 중심으로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과 강원, 호남과 경북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에 9.3cm, 고성과 홍천에 7.6cm의 눈이 내렸고 충북 괴산과 전북 무주에도 5.9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설특보가 대부분 해제됐지만 전라 동부 내륙과 제주도 산지에는 내일까지 15cm 이상의 눈이 내려쌓일 전망입니다. 눈구름대가 지나가면 북서쪽에서 들어온 찬 공기가 강풍과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강풍특보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해안가와 섬 지역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초속 20m가 넘는 소형 태풍급 바람이 예상됩니다. 기온도 큰 폭으로 내려가 도로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경북, 충청 지역 등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9도에서 12도가량 낮겠고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들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업체의 단체 보험에 중복 가입해야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일부터 실시간 보험 가입 조회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또 단체 보험보다 저렴한 대리운전 기사 전용 온라인 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여러 업체를 통해 일감을 받으려면 해당 업체의 단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가 개별 대리기사의 개인 보험 가입 여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대리운전 보험 8만여 건 중 개인 보험 가입률은 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단체 보험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대리운전 개인 보험 조회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대리업체는 기사를 배정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대리운전 콜 배분 시스템 업체 한 곳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3개 업체와 전산 연결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운전 업체의 90% 정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연간 보험료 110만 원 내외인 단체 보험보다 보험료가 10% 정도 저렴한 대리운전 기사 전용 온라인 개인 보험 상품도 출시됩니다. 이 상품이 출시되면 대리기사들의 보험료가 최대 15%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단체 보험 가입을 강제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일감을 주지 않는 대리운전 업체들에 대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과세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급증한 주택 증여에 대한 정밀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최초 취득과 증여 이후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증여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이나 임대 보증금을 끼고 증여한 후 보증금을 대리 상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주로 매매 과정에서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봤지만 이번에는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7명이 늘어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노숙인 지원시설 이용자들이 추가 감염되면서 검사 후 음성인 경우만 관련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2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와 기준은 당초보다 늦어진 이번 주말에 발표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 한쪽에 마련된 노숙인 지원시설 관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관계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이후
어제 시설 이용자 9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누적 확진자가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통해 노숙인 시설 관련 600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월 30일 오전 9시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주 1회 이상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자에 대해 한 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수칙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종교시설 여부와 상관없이 미인과 대한교육시설 71곳 중 14곳이 운영 중임을 확인하고 학생과 교사 200여 명을 검사해 92명은 음성,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IM 선교회 산하 관련 시설 40곳에 1,9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6곳에서 340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경북 안동의 태권도장에선 학원생 23명 등 모두 33명이 확진됐고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종사자 20명 등 모두 2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집단 감염 및 가족 및 지인 간 소규모 감염도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는 497명으로 전날보단 조금 줄었지만 이틀째 500명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인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당초 예정됐던 내일이 아닌 주말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방역 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전국에서 시행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연장 여부도 주말에 함께 발표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북 안동에서 한 태권도 학원과 관련해 확진자가 또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4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방문자와 접촉자 등 2천여 명의 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더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경수 기자, 안동 태권도 학원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또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보도에서 오늘 0시 기준 태권도 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가 33명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0시 이후에 12명이 추가되면서 안동 미래 태권도 학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제 원생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어제도 31명이 추가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추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초등학생인데 기침,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방문자와 접촉자 등 2천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원 인근 송현초등학교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한 가구당 1명씩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북 전체로는 0시 기준 43명이 신규 확진됐는데 오늘도 포항에서 실시 중인 1가구 1인 전수검사에서 5명, 포항 북구의 한 교회 신자 6명 등 모두 1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경산에서 3명, 김천 2명, 칠곡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11명이 나온 대구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헝가리에서 입국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는 미인과 종교교육시설에 이어 또 다른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양창희 기자, 집단 감염이 나타난 교회 어디입니까? 네, 신도가 최소 수백 명, 많게는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 서구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 7명이 추가됐는데 이에 따라서 관련 누적 확진자가 31명까지로 늘었습니다. 지난 25일부터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제만 20명이 확진되는 등 관련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24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5차례에 걸쳐 예배가 열렸는데 여기에 신도 5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배 당시 목사가 마스크를 안 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CCTV 등을 통해 방역 수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부터 교회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신도에 대한 전수검사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이 진료소에서 50여 명밖에 검사를 받지 않아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집단 감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광주광역시는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온 광주 TCS 국제학교 학생이 교회 부목사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아직 교회 집단 감염과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며 심층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 TCS 국제학교와 관련해 광주에서 확진자가 3명 추가됐고요. 순천에서도 학생 가족 3명이 확진돼 지역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경기도가 다음 달 1일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0만 원씩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다음 달부터 지급합니다. 지난주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밝힌 데 이어 오늘 구체적인 지급 일정 등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적으로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다만 방역 상황을 고려해 우선 온라인으로 지급하고 현장 지급은 3월 이후로 하는 등 지급 시기를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청과 지급은 다음 달 1일부터 3월 14일까지, 현장 신청과 지급은 3월 1일부터입니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신청뿐만 아니라 온라인 신청에 있어서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온라인과 현장 신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는 또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147만 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온라인과 현장 신청이 모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용 기한은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최장 6월 30일까지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제주에서 화물차가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목격자를 협박하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습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이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뒤따르던 50대 여성이 넘어진 여성을 부축하는 순간 화물차가 두 여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인근에 있던 두 여성의 지인이 다급히 119에 신고하며 마주오는 차량을 통제해봅니다. 화물차에 치인 60대 여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부축하던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 어제 저녁 7시 반쯤. 57살 김모 씨가 화물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발생 현장입니다. 아직도 사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이곳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사고를 낸 뒤 119에 신고한 시민을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운전자가 사라졌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119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하면서 사진 찍지 말으라고 경찰 배차가 오고 그래서 운전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운전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운전자 가버렸다고. 경찰은 김 씨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스가 일본 총리와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의 필요성을 확인했는데요. 스가 총리 측은 도쿄올림픽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0분 동안 전화 통화를 나눴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두 번째이자 취임 이후 첫 통화입니다. 양국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서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미 백악관과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갸오 위다오로 부르는 센카쿠 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는 등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약속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정상이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통화를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력을 추가로 증진하는 데 합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4개 나라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른바 쿼드 참여국입니다.
스가 총리는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면서 가급적 빨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個人的関係も深めつつ、日米同盟の強化に向けてしっかり取り組んでいきたいと思いますし、大変良い会談であったと思っています。 다만 스가 총리는 이번 통화에서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급락 소식과 함께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매도로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사흘 연속 약세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3.51포인트 하락한 3069.05에 코스닥은 24.69포인트 내린 961.23에 마감됐습니다. FOMC 회의에서 추가 완화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부진한 기업 실적과 미중 간 마찰 재점화 가능성 등이 오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크게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일부 낙폭을 만회하는 듯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세에 3060선까지 크게 밀려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와 4% 넘게 급락했고 현대제철은 부진한 실적 발표에 4%대 약세였습니다. 반면 빅히트가 네이버와의 협업 및 YG플러스에 대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며 6%대 강세였고 한편 설을 앞두고 박스 대란이 더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재지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원 20전 급등한 111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의 눈이나 비는 밤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호남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최고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눈이 그치면 전국이 맑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의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의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1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8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고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